대체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브뤼셀 EU 위기관리센터 회의실. 23명의 고위 실무진이 한국을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이후 정상회담 8시간 전에요. CNN은 외교적 도박, BBC는 안보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정부의 긴급 성명을 기다렸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EU 회의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런데 한 수석 분석관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즉각적 위협 없음이라고 발표했어요. 일본도 정보 공유 완료라고만 했습니다. 둘 다 강경 발언이 전혀 없었죠. 왜?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과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20년간 73번의 위기에서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위기가 커지지 않았어요. 대체 한국은 뭘 하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비밀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30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센터 당직 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안나, 지금 당장 나와. 동해상 발사체 포착됐어.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차에 올랐어요. 브뤼셀 EU 위기관리센터까지 20분 거리를 14분 만에 달렸습니다. 저는 안나 슈미트 37살. 정치안보 리스크 분석관이에요. 세계 어딘가 뭔가 터지면 그게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게 제 일이죠. 센터 대형 스크린에 붉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사 시각 오전 6시 47분. 탄도 궤적 예측 중. 낙하 지점 동해상. 북한은 1년에 몇 번씩 이런 걸 했어요. 우리 팀도 익숙했죠. 미국 발표 대기, 일본 브리핑 확인, 보고서 작성.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떴어요. 외교 일정 재검토 가능성.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금 떴어.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브뤼셀에서 한이후 정상회담. 가슴이 철렁했어요. 발사와 회담 사이 간격이 8시간도 안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EU 외교안보국에서 온 마르틴 포겔이 보였어요. 52살 오스트리아 출신.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성명 내야 해. 스크린에 발사 궤적이 떴어요. 추정고도 600km, 비행거리 9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국 반응 현재까지 없음. 마르틴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상해.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국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비공식 브리핑 나온 거 있나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조용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상황 파악 중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완전 침묵이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담 연기 타진해야 하는 거 아냐? 다른 사람이 답했죠. 그건 한국이 먼저 요청해야지. 마르틴이 끼어들었어요. 성명이라도 준비해. 침묵은 약함이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순간 이건 위기가 아니라 외교 붕괴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르틴이 저를 쳐다봤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현재 즉각적 위협 아님. 동맹국과 정보 공유 중.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정보 공유 중. 그럼 한국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가? 팀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초안 작성. 한국 반응 보고 최종 결정.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40분. 회담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북한 또 도발 회담 찾을 우려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그런데 한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이 소식이 없었어요. 3면에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발사체 포착 분석 중.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 없는 것도 아니었죠. 뭔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리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안나 이거 봐. 과거 사례야. 화면을 내렸어요. 지난 3년간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은 평균 6시간에서 12시간 뒤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짧았어요. 상황 파악 완료 추가 대응 검토 중. 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래. 말보다 정리를 먼저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발사 시각, 궤적, 미국 반응, 한국 침묵.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남겼어요. 한국은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울수록 더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EU 회원국 실무진과 외교안보국 고위직 23명이 한 화면에 모였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마르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사된 지 3시간 넘었어요. 회담까지 4시간 남았고요. 오늘 안에 성명 내야 합니다. 침묵은 약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죠. 국제사회는 EU가 뭘 하는지 보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모두가 말해야 한다에 집중했습니다. 왜 한국이 말하지 않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나, 분석관 입장은?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어요. 과거 3년간 유사 사례 12건. 한국은 평균 8시간 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 추가 확전은 없었어요. 마르틴이 끼어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번엔 회담이 걸려 있어. 상황이 달라.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한국은 항상 정리를 먼저 하고 말합니다. 그가 비웃었어요. 정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정리할 시간이 어딨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성명 초안 작성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가요? 좋아요, 그 방향으로. 팀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한국 입장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르틴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늦어. 지금 안 하면 우리 목소리가 묻혀. 안나, 당신은 너무 신중해. 외교는 타이밍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잘못된 타이밍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순간 이건 위기가 아니라 외교 붕괴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팀장이 중재했어요. 초안은 준비하되 한국 반응 나오면 재검토하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마르틴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성명 초안이 이메일로 왔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력 규탄 단호한 대응 영내 평화 위협 예상대로였죠. 그런데 마지막 문단의 이유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협력? 한국 입장도 모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쪽 연락 담당자였어요. 안나? NSC에서 메시지 왔어. EU 쪽 성명 준비 중이라던데 한국이랑 조율 안 되면 곤란하다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경고였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아직 초안이에요. 최종 아니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지금 한국은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 잘못 건드리면 회담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 쪽 경고 들어왔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죠. 알아. 상부도 재검토 지시 내렸어. 대기. 정오가 됐습니다. 회담까지 2시간. 언론은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한국 정부 늑장 대응 논란 회담 직전 미사일 외교 압박인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달랐어요. 오전 6시 47분 발사 확인 합참, 추가 동향 주시 팩트만 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동료 리나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 브리핑 패턴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평균 6시간 뒤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5분 이내로 끝났죠. 왜 이렇게 짧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나가 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말 안 하려는 거 아닐까? 말실수 하나가 상황을 키우니까. 오후 12시 30분 한국 외교부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대변인 정례 브리핑 오후 1시. 회담 1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르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이 뒤늦게 움직이네요. 역시 우리가 먼저 했어야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어요. 리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대변인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포착했으며 관련국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멈췄어요.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40초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딱 필요한 것만 말했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였어요. 정리가, 판단이.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라 완료된 판단입니다. 오후 1시 10분 저는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3월 14일 한이후 정상회담 당일 발사 시각 오전 6시 47분 회담 시작 오후 2시 과거 데이터를 뒤졌어요. 지난 5년간 주요 정상회담 전후 이틀 이내 발사는 단 3건. 오늘이 4번째였습니다. 북한은 1년에 평균 15차례 미사일을 쏘는데 이 확률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였습니다. 동료 리나가 화면을 훑어봤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북한이 정말 회담을 막으려 했다면 더 큰 걸 쐈을 거예요. ICBM급이나 핵실험 암시 같은 거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충분히 크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건 방해가 아니었어요. 신호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회담하든 말든 우리를 잊지 마라. 그럼 한국은 왜 반응 안 한 거지? 리나가 물었어요. 답장하는 순간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 되니까요. 회담 취소는 북한의 승리. 강경 성명은 긴장 고조.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판을 무력화하는 것. 마르틴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안나 상부에서 성명 최종안 검토 중이야. 한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라도 확실히 해야 해. 확실히 한다는 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규탄 성명. EU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아니면 북한? 마르틴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상황을 원해요. 소란, 긴장, 회담 분위기 망가지는 것. 우리가 성명 내는 순간 그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아무것도 안 해?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국처럼.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마르틴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50분 한국 대통령실 공지가 떴습니다. 한이후 정상회담 예정대로 진행. 단 한 줄. 연기도 없고 추가 설명도 없고 우려 표명도 없었어요. 그냥 예정대로. 북한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받았어요. 그리고 회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북한의 발사는 그 순간 뉴스에서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성명 보류. 회담 결과 보고 재검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브뤼셀 EU 본부 회담장.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오늘 아침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이미 필요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회담장 문이 닫혔습니다. 화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북한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판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판을 지켰어요. 다수는 말했습니다. 과시 행동일 뿐이다. 하지만 과시가 목적이었다면 북한은 다른 날을 택했을 거예요. 회담 당일을 선택한 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회담 연기도 강경 발언도 군사훈련 확대도 없었어요. 그냥 예정된 일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나만 다르게 보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혼자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침묵은 계산이었어요. 북한의 타이밍은 정확했지만 한국의 선택은 더 정확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다. 도발을 무력화했다. 이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회담이 진행 중일 때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한이후 회담 강행, 외교적 도박인가. BBC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정부 최소 대응, 안보 불감증 논란. 로이터는 비교했어요. EU와 미국, 일본은 촉각, 한국만 침묵.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는가? 미국 국무부 브리핑.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현재 즉각적 위협은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 브리핑.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 가동 중. 방어 태세 유지. 둘 다 강경 발언은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마다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의 안이한 대응이 위험합니다. 회담 강행은 잘못된 신호입니다. 리나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SNS 반응 정리했어.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북한 미사일과 한이후 정상회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론 분석 결과는 비판이 67%, 지지가 18%였어요. 숫자만 보면 한국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읽어보니 달랐어요. 한국 정부 뭐 하냐는 대부분 언론 기사 댓글이었습니다. 실제 한국 국민 반응은 담담했어요. 또 쐈네, 예상했음, 회담이나 잘하길. 공포보다는 필요였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국방 전문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발사 6분 뒤 우리 군이 궤적 파악 완료. 12분 뒤 한미일 공유 완료. 30분 뒤 위협 판정 완료. 대응은 이미 끝났습니다. 브리핑은 나중 문제예요. 대응은 이미 끝났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빠르게, 정확하게. 오후 3시 EU 외교안보 총국장 주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더 높은 급이었어요. 총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마르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미온 대응으로 EU 입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분석관 의견은? 총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자료를 띄웠어요. 한미일 정보 공유 타임라인. 발사 후 12분 만에 세 나라가 같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30분 뒤 미국이 즉각적 위협 아닌 판정. 한국은 그 판정에 동의했고요. 그럼 한국은 뭘 한 건가? 총국장이 되물었어요. 판단을 공유했습니다. 말 대신요. 총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그 화면을 못 봤습니다. 한미일 공유 체계의 이유는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명 내봤자 의미 없다는 건가? 의미는 있습니다. 효과는 없고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위기는 이미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체계 안에서요. 지금 끼어들면 소음일 뿐입니다. 총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명 보류. 회담 종료까지 대기.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방금 이후 전체 방향을 바꿨거든요. 오후 4시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EU 정상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섰어요. 오늘 아침 발사가 회담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EU 정상이 답했어요.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지켰습니다. 추가 질문 없이 회견이 끝났어요. 자리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이후 회담 성공적 종료, 북한 도발에도 외교 일정 차질 없어 한국 정부 침착한 위기 관리. 3시간 전 안보 불감증이라던 언론이었습니다. 리나가 웃었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평가가 바뀌네. 맞아요. 언론은 불안을 키웁니다. 여론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고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지난 3개장에서 깨달았다로 끝냈었거든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기는 사라졌다. 이것이 답이었다.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한국도 지금쯤 밤이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는 밤새 화면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 위기를 대비하면서 말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다음 날 오전 9시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급히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팀장과 마르틴, 그리고 외교안보 총국 부국장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였습니다.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슈미트 분석관, 어제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 봤어요. 한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국장이 태블릿을 밀었어요. 화면에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미사일 정보 공개 거부, 동맹국에도 상세 데이터 비공개, 투명성 논란, 국제 신뢰 훼손 우려.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을 비판하고 있어요. 정보 은폐, 투명성 부족. EU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훑어봤어요. 언론 보도였습니다. 정부 발표가 아니었죠. 이건 언론 프레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마르틴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르다니? 한국이 정보 안 준 건 사실이잖아.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한테도. 필요한 나라한테는 줬어요. 미국과 일본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부국장이 팔짱을 꼈어요. 그게 문제예요, 슈미트 분석관. 왜 우리는 빠졌죠? 이유는 한국의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와 동맹은 다릅니다. 한미일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있어요. 우린 그 체계 밖에 있고요. 그럼 우린 이류 취급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마르틴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류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부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슈미트 분석관, 오늘 오후까지 새 보고서 작성하세요. 제목은 한국의 정보 비공개, 국제 협력 원칙 위배 가능성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제 판단과 정반대였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말했어요. 그 제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아니라 입장입니다. 이유의 입장. 부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빈 문서가 떠올랐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타이핑할 수 없었어요. 리나가 다가왔습니다. 안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리나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했어요. 그게 안보 정보 관리의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걸 국제 협력 원칙 위배라고 쓰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제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리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데이터로 반박해. 뭐? 상부가 원하는 건 정치적 입장이잖아. 그럼 너는 데이터로 밀어붙여. 감정 말고 숫자로.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리나가 자리로 가더니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안보 정보 공개 패턴. 주요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화면을 내렸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은 10년간 총 48건의 주요 안보 사건에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상세 정보를 즉각 공개한 경우는 단 3건. 모두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나머지 45건은 분석 중 또는 관련국 공유 완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 추가 확전은 없었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의 정보 관리 방식, 과거 패턴 분석 및 효과성 검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안보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은폐가 아니라 전략이다. 과거 10년간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 숫자를 넣었어요. 45건. 0건의 확전. 평균 8시간의 판단 시간.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유 대상에 달려 있다. 한국은 동맹국과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이유가 그 대상이 아닌 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의 선택이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오후 4시 50분. 마감 10분 전이었습니다. 팀장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제목이 다르다는 회신이 즉시 왔습니다. 제목이 지시와 다릅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제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최종 판단입니다. 회신이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 팀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부국장이 읽었어. 팀장이 말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채택됐어.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제목 그대로.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부국장이 한마디 했어. 데이터 앞에서는 정치도 물러서야 한다고. 그날 저녁 보고서가 EU 내부에 배포됐습니다. 반응은 조용했어요. 반박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비판 보고서 요구는 사라졌습니다. 리나가 물었어요. 기분 어때? 떨려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방금 상부 지시를 거부했거든요. 거부한 게 아니야. 리나가 웃었어요. 더 나은 걸 줬지.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한국도 같은 하늘 아래 있겠죠. 누군가는 오늘도 화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다음 위기를 준비하면서 말없이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강한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리나가 정리한 10년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리나가 새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안나, 이것 봐. 더 깊이 파봤어. 화면을 열었어요. 한국의 안보 위기 대응 사례. 이번엔 20년치였습니다. 총 72건의 주요 사건. 북한 도발, 해상 충돌, 사이버 공격, 영공 침범. 모두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즉각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평균 6시간에서 12시간 대기. 공개 정보는 항상 최소한. 확인 분석 중 공유 완료. 그리고 추가 확전은 0건. 0건.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20년간 72건의 위기. 한 번도 더 커지지 않았어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야. 우연히 20년간 반복될 순 없어. 맞아요. 한국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조용히. 느리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오후 2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북한이 또 움직였어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스크린에 속보가 떠 있었어요. 북한 서해상 단거리 발사체 포착. 발사 시각 오후 1시 40분. 20분 전이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한국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누군가 답했어요. 마르틴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침묵하겠지.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발사 시각. 현재 시각. 경과 시간. 오후 2시 30분 미국 국무부 발표. 단거리 발사체 포착. 즉각적 위협 아님. 오후 3시 일본 방위성. 정보 공유 체계 가동 중. 오후 3시 30분 한국 합참. 발사 확인. 추가 동향 주시. 똑같았어요. 사흘 전과. 3년 전과. 10년 전과.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똑같아. 저건 대응이 아니라 그냥 루틴이야. 맞아요. 루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마르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루틴은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북한도 알죠.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소리 안 지르고 회담 안 깨고 군사훈련 확대 안 하고. 그냥 확인하고 공유하고 주시한다는 거요. 예측 가능하면 통제 가능해요. 20년간 단 한 번도 확전 안 된 이유가 이거예요. 회의실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CNN 속보. EU 외교 관계자 한국의 안일한 대응 비판. BBC. 전문가들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 지적. 로이터. 한국의 반복된 소국 대응, 국제사회 우려. 언론이 다시 폭발했어요.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부 긴급 요청. 한국 대응 비판 성명 초안 작성. 또였습니다. 사흘 전처럼. 저는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성명 낼 필요 없습니다. 팀장이 답했어요. 안나, 이번엔 언론 압박이 커. 우리도 입장 내야 해.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오늘 저녁이면 이 뉴스 사라집니다. 한국이 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요. 성명 내는 순간 우리가 소음 만드는 거예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대기. 하지만 오늘 밤까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또 상부 요청을 거부한 거였어요. 오후 5시 언론 보도 감소. 오후 6시 주요 뉴스 하단 이동. 오후 7시 속보 꼬리표 사라짐.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이 옳았어. 성명 취소.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한국의 일관성, 그리고 세상에 반복된 오해.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20년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세상은 매번 놀랐고 매번 비판했고 매번 틀렸다. 데이터를 넣었어요. 73번의 위기. 단 한 번도 확전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7시간 대기.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친다. 침묵은 전략이다. 루틴은 무기다. 예측 가능함은 통제의 시작이다. 한국은 이것을 20년간 증명했다. 이제 배울 차례는 우리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흘 전만 해도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진다고 믿었죠. 행동하지 않으면 약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배웠습니다. 침묵한테 지지 말라고. 말 없는 것과 할 말 없는 건 다르다고. 반복이 때론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20년. 73번의 위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내일도 다음 위기에도 10년 뒤에도 반복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때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발사 당일 타임라인. 오전 6시 47분 발사. 오전 6시 53분 한국군 포착. 오전 6시 59분 한미일 정보 공유. 6분. 12분. 12분 만에 미국, 일본과 같은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7시 17분 세 나라가 동시에 즉각적 위협 아닌 판정을 내렸습니다. 30분. 발사부터 위협 판정까지 30분이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리나가 다가왔습니다. 뭐 찾았어? 화면을 돌렸어요. 이것 봐.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 실시간이야. 리나가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발사 12분 만에 세 나라가 같은 정보를 공유했네. 맞아요. 그리고 30분 만에 같은 결론을 냈어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번 주 두 번째 발사 때도 똑같아요. 10분 공유, 30분 판정.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말 안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 한 거네. 정확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 했어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미일은 같은 화면을 봐요.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그게 동맹입니다. 오전 10시 미국 국방부 담당자와 화상 통화가 잡혔습니다. 비공식 자문 요청이었어요. 화면에 리처드 콜린스가 나타났습니다. 58살 미유 안보 공조라인 고위 실무자였죠. 슈미트 분석관. 그가 인사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리처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세 나라 조기경보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통합되고요. 한국 군사위성, 미국 이지스함, 일본 레이더망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세 나라가 같은 걸 봅니까? 물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화면을 봅니다. 리처드가 답했어요. 궤적, 고도, 속도, 예상 낙하 지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판단도 같이 내립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럼 한국이 발표 안 하는 건요? 필요 없으니까입니다. 리처드가 웃었어요. 미국이 발표하면 그게 곧 한미일 공동 판단입니다. 한국이 따로 말할 이유가 없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침묵은 동의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다른 말하면 북한이 틈을 노립니다. 같은 침묵은 틈이 없다는 뜻이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어요.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유했어요. 판단했고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의 진짜 대응,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첫 문장. 침묵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발사 12분 만에 한미일은 같은 데이터를 공유했다. 30분 만에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것이 진짜 대응이었다. 언론 브리핑이 아니라 정보 공유. 성명 발표가 아니라 실시간 협력. 말 대신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리고 핵심 문단을 썼습니다. 이유는 이 과정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한미일 공유 체계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우리를 배제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체계에 없을 뿐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EU의 선택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팀장에게 보냈어요. 30분 뒤 팀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거 배포해도 되나? 네. 상부에서 불편해할 수 있어. 팀장이 말했습니다. EU가 배제됐다는 표현. 사실이에요. 답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배포할게. 그날 오후 보고서가 EU 내부에 공유됐습니다. 반응이 빠르게 왔어요. 프랑스 대표. 정보 공유 체계 참여 검토 필요. 독일 대표. 한미일 모델 연구 요청. 폴란드 대표. EU 독자 체계 구축 vs 기존 체계 참여, 전략 논의 필요. 모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대신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옳았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답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20년간 효과 있던 방식으로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했던 거죠. 그날 저녁 마르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밤 10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말 대신 공유, 발표 대신 협력, 성명 대신 시스템. 우리는 그걸 침묵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대응이었어요.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재감을 증명하는 방법을. 20년간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다음 위기에서도 그 다음에도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2주일 뒤 저는 브뤼셀 공항에 있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끊었어요. 총국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와라.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30분. 창밖을 보며 지난 2주일을 떠올렸어요. 8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EU 내부 방향이 바뀌었어요. 비판에서 이해로, 압박에서 학습으로.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침묵을 읽는 사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 공항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급한 기색이 없었죠. 2주일 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오전 10시에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윤태 씨가 들어왔습니다. 56살. 합동위기조정 실무 책임자. 제가 2주일간 보고서에서 추론했던 그 중심축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보고서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사 직후 왜 공개 발언을 최소화합니까? 김윤태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사 직후 30분은 혼란입니다. 데이터는 쌓이지만 확신은 없어요.
이때 성급한 발언을 하면 나중에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은 혼란을 키우죠. 그럼 언제 확신합니까? 30분쯤 지나면 그림이 보입니다. 답이 이어졌어요. 궤적, 낙하 지점, 위협 수위. 그때 한미일이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조용히. 왜 조용히 합니까? 소리 지르면 북한이 반응합니다. 김윤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경 발언하면 북한도 강경 발언합니다. 언론이 키우고 여론이 압박하고 다음 선택지가 좁아져요. 그럼 통제를 잃습니다. 통제.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위기는 키우는 순간 관리할 수 없어집니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우지 않아요. 확인하고 공유하고 주시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한 번도 확전이 없었어요. 김윤태 씨가 웃었습니다.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이유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요. 북한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 가능하니 그들도 선을 계산합니다. 그럼 북한이 배웠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로 배웠습니다. 답했어요. 북한은 우리가 과잉 반응 안 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북한이 일정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입니까? 효과가 있는 한. 김윤태 씨가 답했습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한마디 더 건넸어요. 슈미트 분석관. 침묵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평온했습니다. 2주일 전 미사일이 떨어진 날도 이랬을 겁니다. 위기는 일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싸우지 않기, 소리치지 않기, 끝까지 관리하기.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첫 문장. 한국은 전쟁을 막은 게 아니다. 시작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20년간 같은 방식. 말 대신 시스템. 발표 대신 공유. 성명 대신 관리. 세상은 이것을 약함으로 봤다. 틀렸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용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영웅을 만들지 않았다. 시스템을 만들었다.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다. 일상을 지켰다. 이것이 진짜 안보다. 소리 없이 반복되며 효과적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브뤼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침묵을 배웠습니다. 반복의 힘을 배웠습니다. 관리가 때론 행동보다 강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 배움은 다음 위기에 쓰일 겁니다. 이유도 미국도 일본도 세계 어디든 한국이 보여준 방법으로 조용히 반복하며 끝까지.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는 것과 강한 것이 다르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유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보고서는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 모델 연구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말 대신 시스템, 발표 대신 공유, 성명 대신 관리. 그리고 이 방식은 계속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소리 지를 때 한국은 일을 끝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 선택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한국이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소리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취재단이었습니다.